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명당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리으리한 집이 바로 최부자네 댁이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마당에는 타작한 뱃단이 노랗게 쌓여 있었으며 처마 밑에는 잘 여문 옥수수와 시래기가 줄지어 매달려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의 높은 담장 안쪽에서는 밤마다 차가운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와 지나가던 바람조차 안타까워하며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이 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며느리 서희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희는 아침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놓고 부뚜막에 앉아 정성스럽게 불을 지펴 식구들의 아침밥을 지었으며 시부모님의 옷가지 하나하나를 제 손으로 빨아 풀을 먹이고 다듬질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장독대에는 먼지 하나 앉을 틈이 없었지만 정작 서희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여 마치 해를 보지 못한 꽃처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서희를 칭찬했지만 단 한 사람, 그녀의 시어머니인 최 씨의 눈에는 며느리의 그 어떤 정성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 집안을 일으킨 여장부였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집착이 병처럼 깊어진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명수가 장성하여 서희와 혼례를 올린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그 모든 원망과 화살을 며느리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곳간에 쌀이 넘쳐나고 비단 옷감이 괴짝에 가득해도 손자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은 망한 집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최 씨는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는 서희를 볼 때마다 혀를 차거나 냉랭한 눈빛을 보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아침부터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들릴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서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성껏 지은 맥살밥과 맑은 소고기 무국을 소반에 받쳐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지만 최 씨가 뿜어내는 기운은 바깥의 서리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서희가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최 씨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밥상 위의 반찬들을 눈으로 훑으며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접시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국이 너무 뜨겁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핀잔을 늘어놓았지만 서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더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나직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순종적인 태도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찌 그리 낯짝도 두껍더냐.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태기가 없어 밥만 축내는 식충이가 따로 없구나. 내 죽기 전에 손자 녀석 고추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라 했거늘. 너는 내 속이 문드러지는 꼴을 보려고 작정을 한 게야. 시어머니의 독설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지만 서희는 입술을 꾹 깨물며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 명수가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았다면 진작에 쓰러졌을 모진 시집살이였으나 그녀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사랑채에 머물던 남편 명수는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아 책장을 넘기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성품이 온화하고 학식을 갖춘 선비였으나 홀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탓에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손자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에 무조건 말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죄 없는 아내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명수는 잠시 후 안채로 건너가 어머니를 달래보려 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저 마당 한구석에 핀 국화꽃을 바라보며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마을 안악들이 빨래터에 모여들 때쯤 서희는 부어오른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다시 집안일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겨울을 대비해 김장독을 묻을 구덩이를 파고 무와 배추를 다듬어야 하는 날이었기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서희의 야무진 손놀림의 배추는 순식간에 절여졌고 무는 깨끗하게 다듬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구멍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옆에서 일을 거들던 행랑어 몸은 서희의 안색이 너무나 창백해 보여 안쓰러운 마음에 물 한 바가지를 건네며 아씨, 좀 쉬었다 하세요. 이러다 병나시겠습니다. 마님 성정이 워낙 대하셔서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셔요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행랑어 몸은 이 집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최 씨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서희가 겪는 고초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서희가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최 씨가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재산이 불어나고 마을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게 되면서 최 씨는 점점 더 자신의 핏줄에 집착하고 며느리를 도구처럼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행랑어 몸은 절인 배추를 나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맑았던 하늘에 어느새 회색 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고 있는 것이 마치 서희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바람이 제법 쌀쌀해질 무렵 최 씨는 외출 채비를 하고 마을 마실을 나갔다가 이웃집 할머니가 손자를 업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포동포동한 아이의 볼과 해맑은 웃음소리를 본 최 씨는 부러움과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최 부자네는 살림도 넉넉하니 곧 좋은 소식이 있겠지. 우리 손주 녀석은 어찌나 힘이 장사인지 몰라 하며 자랑을 늘어놓자 최 씨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분노로 인해 쿵쿵거리며 땅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며느리를 갈아치워서라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당에 널려있던 빨래들을 거칠게 걷어차며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던 서희는 시어머니의 기색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황급히 일어나 마중을 나갔지만 돌아온 것은 호통뿐이었습니다. 에이구,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남들은 쑥쑥 잘만 낳는 아이를 너는 어찌 소식조차 없는 게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아이 우는 소리 못 들으면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게. 다 최 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애고는 장독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마당을 서성였고 서희는 공포에 질려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명수가 돌아왔고 집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조용히 서희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명수는 서희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내 어머니 성정을 모르지 않으니 조금만 더 참아 죽으려. 내가 더 노력하리다. 어머니도 언젠가는 부인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오. 명수의 따뜻한 위로에 서희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예감이
검은 먹물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시어머니의 집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 마을에는 정막이 흘렀고 가끔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씨는 안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낮에 보았던 이웃집 손자의 모습과 묵묵히 일만 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겹쳐지며 분노가 다시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벽장을 열어 죽은 남편의 위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내 기필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를 볼 것입니다. 저 돌계집을 내치고서라도 말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최 씨의 눈빛은 짐승의 그것처럼 번들거렸고 이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장터에는 낯선 중매쟁이 노파 하나가 나타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입가에 교활한 웃음을 띤 이 노파는 소문을 듣자 하니 아이를 잘 낳는 여인을 소개해 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노파는 국밥집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최 부자네 집 사정을 꼼꼼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네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다며 착하면 뭐해? 아이가 없는데 시어머니가 잡아먹으려 안달이라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은 노파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최 씨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평화롭던 서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불씨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희가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간 사이 그 중매쟁이 노파가 최 씨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잡상인인 줄 알고 쫓아내려 했으나 노파가 던진 한마디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님, 댁내 귀한 아드님 사주를 보니 자식복이 차고 넘치는데 지금 있는 터가 막혀 있어 들어오질 못하는군요. 최 씨는 노파를 당장 안방으로 들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노파는 서희를 내보내고 자신이 아는 복덩이 여인을 들이면 당장 내년에라도 아들을 볼 수 있다며 최 씨를 현혹했고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던 최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문풍지가 우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통곡처럼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서희는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건너방에서는 최 씨와 중매쟁이의 그림자가 등불에 비쳐 일렁거렸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고목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창문에 그림자를 들이우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씨는 결심을 굳힌 듯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곧 닥쳐올 겨울의 추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 착한 며느리 서희의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은 어김이 없어 어느덧 산골 마을에도 매서운 북서풍이 몰아치고 잿빛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네 기와지붕 위에도 뽀얀 눈이 소복이 쌓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바깥 날씨보다 더 차갑고 위태롭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감나무 끝에 까치밥 하나가 외롭게 매달려 흔들리는 풍경은 마치 곧 닥쳐올 시련 앞에 선 서희의 처지를 보여주는 듯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중매쟁이 노파가 다녀간 이후로 최 씨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험악해져 갔고 서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살기마저 서려 있어 집안의 하인들조차 숨을 죽이고 마당을 오갔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가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는 애군이라도 되는 양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고함을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손자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데
나는 웬 캥뱅이 같은 며느리를 들여서 이 고생인가. 최 씨의 탄식은 서희가 드드라는 듯 안방 문턱을 넘어 부엌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차가운 물에 언손을 담가 걸레를 빨고 장작불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로 매캐한 연기를 견디며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추위와 고된 노동으로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 육체의 고통은 느껴지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씨는 아들 명수에게 먼 친척 집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명수는 날씨가 험해질 것을 염려하여 주저했지만 어머니의 강경한 태도와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명수가 대문을 나서며 서희에게 며칠만 잘 견디고 있으시오. 다녀와서 맛있는 엿이라도 사다 주리다라고 말하며 쥐어준 따뜻한 손길이 서희에게는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느껴져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최 씨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수가 떠난 그날 오후 중매쟁이 노파가 다시금 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노파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최 씨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마님, 제가 알아본 그 처자는 엉덩이가 펑퍼짐한 것이 아들 셋은 거뜬히 낳을 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며느리의 기운이 너무 세서 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노파의 부추김에 최 씨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고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바깥에는 눈보라가 점점 거세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최 씨의 마음속에 부는 탐욕의 바람은 그보다 더 거셌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최 씨는 서희를 안방으로 호출했습니다. 방 안에는 최 씨와 중매쟁이 노파가 나란히 앉아 서희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관아의 형국과 같았습니다. 최 씨는 다짜고짜 서희 앞에 보자기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겠다. 너는 우리 집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니 당장 이 짐을 싸서 나가거라.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문의 대를 위해서라도 네가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청천벽력 같은 말에 서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구박을 받았어도 쫓겨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서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엎드려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이 엄동설안에 어디로 가란 말씀이십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죽은 듯이 지내며 어머니 뜻을 받들겠습니다. 서희의 애절한 호소에도 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중매쟁이 노파가 끼어들며 애금허니 마님 말씀이 법이지 어디서 토를 답니까? 젊은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버티고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는데도 그러시오라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징글맞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달려온 행랑어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랑어멈은 눈물을 흘리며 최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아씨가 이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빈손으로 이 추운 밤에 내쫓다니요. 서방님도 안 계신데 이러시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평소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행랑어멈이었지만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 용기를 내어 주인을 가로막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최 씨에게는 충직한 하인의 간언조차 귀찮은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행랑어멈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디라고 끼어들어 너도 전현이랑 같이 쫓겨나고 싶으냐. 내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최 씨의 서슬퍼런 고함에 행랑어멈은 마당으로 나동그라졌고 서희는 더 이상 자신이 머물 곳이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버티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완강한 태도를 보니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행랑어멈까지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희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훔쳐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원망보다는 체념, 그리고 마지막 도리를 다하려는 슬픈 몸짓이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시고 원하시는 손자 보시어 집안을 번창케 하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방 한 구석에 놓인 자신의 낡은 옷가지 몇 벌을 챙겨 보따리에 쌌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고운 비단옷들은 이미 다 헐어버렸거나 시어머니가 가져가 버려 남은 것이라곤 무명 저고리와 치마뿐이었습니다. 서희가 방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눈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최 씨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진작 나갈 것이지 지칠하며 혀를 찼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선 서희는 뒤돌아 자신이 살던 안채와 남편이 머물던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된 시집살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물을 길어 올리던 우물가, 밤새 다듬이질을 하던 마루, 남편과 나란히 앉아 달을 보던 장독대. 그 모든 추억들이 눈 속에 파묻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행랑어멈이 달려나와 서희의 손에 뜨거운 감자 몇 알을 쥐어주며 오열했습니다. 아씨, 일을 어째요? 이 밤중에 갈 곳은 있으셔요. 차라리 헛간에라도 숨어 계세요. 하지만 서희는 고개를 저으며 행랑어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멈, 그동안 고마웠네. 서방님이 오시면 그저 제가 못나서 제 발로 나갔다고 전해주게. 서희는 대문을 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들었고 차를 해는 칼바람은 얇은 저고리를 파고들어 뼈마디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마저 멀어지고 서희의 작고 가츠픈 등은 하얀 눈보라 속으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이 집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뒤에서는 굳게 닫힌 대문 소리가 쿵하고 들려왔고 그것은 서희와 최의 부잔의 집의 인연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밤새 눈은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서희가 남긴 발자국마저 지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해가 떠올랐지만 최 부잔의 집에는 기이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최 씨는 중매쟁이와 함께 희희낙낙하며 새 며느리를 맞을 준비를 서둘렀지만 집안일은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은 잘 붙지 않아 방이 냉골이었고 아침상은 형편없었으며 마당에는 눈을 치울 사람조차 없어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행랑어멈은 병이 났다 핑계를 대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온기였던 서희가 사라지자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고 깊었습니다. 이틀 뒤 심부름을 마친 명수가 눈길을 헤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마중 나왔을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집안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뛰어들어간 명수는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서희는 어디 갔습니까? 안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 씨는 태연하게 곰방대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발로 나갔다.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부끄러움을 알았는지 야반도주를 했더구나. 내 곧 새 사람을 들일 테니 너는 신경 쓸 것 없다. 명수는 어머니의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추운 날에 갈 곳도 없는 사람을 내쫓으시다니요. 제가 없는 사이에 어찌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평생 어머니에게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던 명수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와 행랑어멈을 찾았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나타난 행랑어멈은 명수의 바짓단을 잡고 통곡하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서희가 쫓겨나던 날 밤에 참상을 전해들은 명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로다. 나를 믿고 시집온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조상을 뵙겠는가. 명수는 당장이라도 아내를 찾아 나서려 했지만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인해 길은 모두 끊겨 있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산골짜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명수는 멍하니 대문 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얀 눈밭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고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뺨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집안에는 이제 어머니의 욕심과 아들의 절망, 그리고 사라진 며느리의 원한 서린 한숨만이 남아 맴돌게 되었습니다. 한편 눈보라 속을 헤매던 서희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잠들면 편해질까 하는 생각이 스칠 무렵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턱, 약초를 캐며 사는 늙은 의원의 집이었습니다. 서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삶의 끝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끈질긴 생명력은 아직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명수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매쟁이가 데려온다는 새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곡간을 열어 쌀을 퍼내고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돈주머니를 꺼내 중매쟁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낳는 여자여야 하네. 내 전 재산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니 확실한 사람을 데려오게. 최 씨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녀가 쥐어준 돈주머니는 복을 불러오는 부적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는 미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시어머니와 사기꾼, 중매쟁이, 그리고 상처받은 며느리, 이들의 얽히고 설킨 운명은 이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희가 떠난 뒤 최 부자네 집에는 기이할 정도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그 빈자리는 눈보라가 휩쓸고 간 들판처럼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를 내쫓은 것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시원할 줄 알았으나 막상 닥쳐온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방 아랫목은 여전히 따뜻했으나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랐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던 규칙적인 다듬이질 소리나 물 씻는 소리가 사라지자 집 전체가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명수는 아예 입을 닫아버린 채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니
넓은 기와집은 마치 사람 사는 온기를 잃어버린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다리던 중매쟁이 노파가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을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최 씨의 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새 며느리감이랍시고 데려온 여인은 겉보기에는 체구가 좋고 얼굴에 살이 올라 있어 최 씨의 마음에 쏙 드는 관상이었습니다. 최 씨는 서희를 내쫓을 때의 매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두 사람을 맞이하며 온갖 비단과 폐물을 꺼내어 환심을 사려 애썼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우리 집안에 복덩이가 들어오는구나. 내 너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다. 최 씨는 곡간 열쇠까지 내어줄 태세로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고 중매쟁이와 그 여인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들어온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집안 꼴은 말이 아니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밥 짓는 시내만 할 뿐 부엌 길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만 자다 일어나서는 고기 반찬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행랑어 멈이 혀를 차며 이를 최 씨에게 고했지만 최 씨는 귀한 아들을 낳을 몸이니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며 오히려 행랑어 멈을 나무랐습니다. 최 씨는 오로지 손자를 볼 욕심에 새 며느리의 거만하고 게으른 태도를 억지로 참아내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비싼 보약이며 좋은 옷감을 닥치는 대로 사다 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새 며느리와 중매쟁이는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최 씨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폐물함과 현금, 그리고 감나가는 비단들을 몽땅 털어 보따리에 쌌습니다. 낮에 최 씨가 자랑스레 보여주었던 비밀 금고의 위치를 봐두었던 것입니다. 두 사기꾼은 개들이 짖지 않도록 미리 먹이의 약을 타먹이는 치밀함까지 보이며 야밤의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최 씨의 헛된 욕망이 불러들인 화근이 집안의 재물을 싹쓸이해 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높이 떴는데도 인기척이 없자 이상하게 여긴 최 씨가 건너방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열려있는 장롱 문짝만이 덜렁거리며 주인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돈, 내 폐물. 최 씨의 비명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이미 사기꾼들은 멀리 도망친 뒤였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명수와 하인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관아에 알리려 했으나 그들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최 씨는 마루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바람과 하인들의 냉담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재물을 잃은 충격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집안 살림이었습니다. 서희가 있을 때는 반질반질 윤이 나던 마루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갔고 부엌에서는 쉰내 나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행랑어 멈이 병든 몸을 이끌고 밥을 지었지만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밥은 설익거나 타기 일쑤였고 국은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가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이걸 밥이라고 지었느냐 하고 소리쳤지만 행랑어 멈은 마님, 쌀이 좋지 않아 그렇습니다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 예전처럼 싹싹하게 잘못을 빌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하인들은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입는 옷 또한 최 씨를 괴롭히는 거친 가시가 되었습니다. 서희는 항상 시어머니의 옷을 정갈하게 빨아 풀을 먹이고 숫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 내놓았기에 최 씨는 언제나 새 옷 같은 느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빨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고 다림질이 엉망이라 구겨진 옷감이 살에 닿을 때마다 까칠하고 불편했습니다.
최 씨는 밤마다 가려움증에 시달리며 등을 긁어대야 했고, 그럴 때마다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긁어주던 며느리 서희의 생각이 간절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그 이름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의 몰락은 겉으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겨울임에도 관리가 되지 않은 마당 구석구석에는 지저분한 쓰레기가 굴러다녔고, 쥐들이 대담하게 마루 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와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조차 올리지 않고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명수가 마당에 서서 어머니, 이제 만족하십니까? 집안이 이 꼴이 되니 속이 시원하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을 때 최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원망 어린 눈빛은 그녀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결국 최 씨는 화병이 도져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앉은 듯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데 방바닥은 냉골처럼 차가워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서희가 있었다면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내리고 약을 달여 올렸겠지만 지금은 누구 하나 들여다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 좀 다오 하고 가늘게 신음해 보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최 씨는 느탄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끙끙 앓아야 했고 그제야 자신이 누리던 모든 평안이 며느리의 희생 덕분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습니다. 마을 우물가와 장터에는 최 부자네 집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 노인네 복을 제 발로 차더니 꼴 좋게 됐다며 아들을 못 낳는다고 조강지처를 내쫓더니 사기꾼한테 홀라당 벗겨 먹혔대.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은 담장을 넘어 최 씨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의 어른으로 대접받던 최 씨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최 씨가 병석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도 인과응보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라며 혀를 찰 뿐 문병호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최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도 없는 눈밭을 헤매는데 저 멀리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다가가 보면 서희가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면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공포와 외로움에 몸서리쳤습니다. 방 안 구석에 놓인 요강을 비워줄 사람조차 제때 들어오지 않아 방 안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깨끗했던 안방이 이제는 짐승의 우리보다 못한 곳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최 씨는 자신의 쭈글쭈글해진 손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지만 최 부자네 집에는 떡국 끓이는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가족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데 이 큰 기와집에는 적막과 한숨만이 가득했습니다. 명수는 차례를 지낼 의욕조차 잃은 채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고 최 씨는 떡 한 조각 목으로 넘기지 못하고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노망이 났지. 최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레 끓여주던 맑은 떡국, 따뜻하게 데워주던 청주 한 잔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겨울바람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불어닥쳤습니다. 최 씨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이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기도 힘겨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은 찬란히 들어가 마치 해골과 같은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닫힌 방문만 바라보며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서희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진지 드세요라고 말해주지는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를 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들려오는 것은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조차 없는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수가 보찜을 싸들고 어머니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서희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사람을 두고 저만 여기서 편히 지낼 수 없습니다. 찾지 못하면 저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최 씨는 놀라 아들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수야, 이 어미를 두고 어디를 간다는 말이냐. 나를 죽이고 가라. 최 씨의 애원에도 명수는 어머니를 살리는 길은 서희를 찾아와 용서를 비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아들마저 떠나버린 텅 빈 집에서 최 씨는 진정한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가 귀신 곡소리처럼 들렸고 낮이면 따가운 햇살이 오히려 처량함을 더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뼈를 깎는 외로움 속에서 최 씨의 오만함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녀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흐느끼며 참회했습니다. 서희야, 내 며느리 서희야, 내가 잘못했다. 부디 살아만 있어 다오. 내 남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에게 용서를 빌고 싶구나. 차가운 방바닥에 떨어진 노인의 눈물은 뒤늦은 후회로 얼룩져 있었고 계절은 어느덧 얼어붙은 땅 밑에서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녹아내리는 소리와 함께 산골 마을의 긴 겨울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녹아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봄을 부르는 악기 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졌고 양지바른 담장 밑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딱딱한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묵혀두었던 농기구를 손질하며 활기차게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으나 오직 최 부자네 기와집만이 여전히 한겨울의 냉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인 잃은 마당에는 지난 겨울의 마른 낙엽들이 뒹굴고 있었고 굳게 닫힌 대문은 세상과의 인연을 끄는 듯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최 씨는 이제 기력마저 쇠하여 하루의 대부분을 비몽사몽간에 누워보냈습니다. 몸은 앙상하게 말라 뼈와 가죽만 남았고 제한 눈은 천장을 향해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그녀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나직하게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서희야. 내 며느리 서희야. 이 못난 시어미가 죽기 전에 너를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냘퍼서 방 안의 먼지조차 흔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다가오는 죽음을 겸허히, 아니 오히려 기다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적막하던 최 부자 내 집 대문이 끼익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당에서 졸고 있던 늙은 개가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갔고 행랑채에 있던 하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았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명수였고 그 뒤를 이어 수수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서희가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서희의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더욱 깊고 맑아져 있었고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칙칙하던 집안에 환한 봄볕이 들이치는 듯 했습니다. 명수는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가기보다 먼저 서희의 손을 꼭 잡고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쫓겨났던 그 마당, 눈물로 뒤로했던 그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엉망이 된 살림살이와 관리가 안 된 정원수들을 보자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미움보다는 측은지심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지난 겨울을 보낸 의원집에서 수많은 병자를 돌보며 깨달은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이 집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서인은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붓도막을 행주로 닦아내고 녹슨 가마솥을 수세미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놀라 달려나온 행랑어멈은 서희를 보자마자 아씨 살아계셨군요 하며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서희는 행랑어멈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멈, 그동안 고생 많았네. 이제 내가 왔으니 울지 말고 어서 불을 지피게. 어머니께서 시장하실 거야. 서희의 차분한 목소리에 행랑어멈은 눈물을 훔치며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습니다. 타탁타탁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다시금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에 누워있던 최 씨는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에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것은 꿈속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냄새. 바로 며느리 서희가 끓여주던 잣죽 냄새였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 헛것을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쓴웃음을 짓던 찰나,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햇살을 등진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눈을 비비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반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받쳐든 여인.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서희였습니다. 최 씨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희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서희가 이제야 돌아와 문안 인사 올립니다. 그간 옥체 만강하셨는지요. 서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 씨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희의 손을 잡으려다 자신의 손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워 다시 이불 속으로 감추려 했습니다. 아가, 정말 네가 맞느냐, 귀신이 아니고 정말 네가 온 것이냐. 최 씨의 목매는 소리에 서희는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찾아 먼 길을 오셨더군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서희의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전해지자 최 씨는 서희를 끌어안고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어.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늙은이다. 최 씨의 통곡은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려는 듯 애처롭고 절절했습니다. 서희는 시어머니의 등, 그 야위고 굽은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마음 편히 가지세요. 제가 곁에서 정성껏 모실 테니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서희는 식기 전에 죽을 드시라며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시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 젖은 눈으로 며느리가 주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죽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한 온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랑의 묘약이었습니다. 최 씨는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살 것 같다는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 부자네 집은 하루가 다르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서희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뽑혀나가고 화단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으며 장독대에는 다시 깨끗한 행주가 널렸습니다. 주인 마님이 건강을 되찾고 며느리가 안살림을 장악하자 하인들도 덩달아 신이 나서 일을 했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감돌았습니다. 명수는 아내 서희를 보며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인이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꾸려라며 감격에 겨워 말하곤 했습니다. 최 씨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최 씨는 더 이상 예전의 표독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희를 며느리가 아니라 귀한 딸처럼 대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며느리 입에 먼저 넣어주기 바빴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최 씨는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네. 천사 같은 아이야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지난날의 인색함을 반성하고 덕을 쌓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가 죽다 살아나더니 개과천선했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또 한 번의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린다며 서희가 헛구역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니 태기가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수년 만에, 그것도 온갖 고초를 겪고 돌아온 후에 찾아온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최 씨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혹여나 며느리가 몸이라도 상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서희를 자리에 눕혔습니다. 아가,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 대를 잇는 것도 좋지만 나한테는 네 몸이 1000배만 배 더 귀하다. 최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서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달 후 서희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기와집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최 씨는 손자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만 아이를 안아본 뒤 곧바로 서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이 아이는 내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켜 내려준 선물이다. 명수 또한 아내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대물림에 대한 집착과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가족의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최 부자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 되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그곳에서 최 씨와 명수 그리고 서희와 아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진정한 복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최 씨가 치른 혹독한 대가는 결국 그녀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귀한 수업료였던 셈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달빛은 은은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최 부자네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해와 갈등이 있다면 봄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이해와 사랑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단했던 하루의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포근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